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이 무아윤회에 대한 13번째 강의로서 전생 개념의 대안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생 개념의 대안론이라는 것은 학자들이 수집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전생 개념 없이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비적으로 스티븐슨이 주장하는 것은 이 사람이 수집한 사례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그것이 첫째 스티븐슨이 던진 질문입니다. 내가 수집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설명할 것인가. 전생의 개념 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전생 개념 말고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이 스티븐슨이 주장한 내용인데, 어쨌든 전생의 개념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배척되었지만 스티븐슨이 생각할 때는 현재로서는 전생 개념만이 스티븐슨이 수집한 자료를 잘 설명한다는 것이 스티븐슨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반론이 있었는데, 물론 옹호자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철학자로서 로버트 엘머드라는 사람인데, 이 로버트 엘머드는 스티븐슨의 연구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재밌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Death and Personal Survival이라니까 번역한다면 죽음과 죽음 후의 존속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저서를 통해 가지고 이안 스티븐슨에게 쏟아진 학계의 비판을 아주 철학자다운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논리 정연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엘머드는 이 책에서 스티븐슨이 수집한 방대한 자료의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을 잘 요약을 했는데, 그 요약한 내용은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3살부터 9살 정도 사이의 어린이가 자신이 전생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그의 부모들에게 자신이 전생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전생의 사례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아이가 검증 가능한 정보를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전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오랫동안 인터뷰를 하고 그가 전생에 살았다면 그때 있었을 것으로 기대한 어떤 정보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어떤 정보. 그래서 연구자는 이 사람이 말한 내용을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또 여러 가지 비공개적인 일들을 생각해내도록 해서 확인하는 거죠. 확인할 수 있다면 이것도 전생의 사례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거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과거생에 가졌던 어떤 기능을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자면 금생에서는 배운 적이 없는데 외국어를 잘 말하거나 배운 적이 없는 악기를 잘 연주한다든지 이러면 이것도 전생의 사례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엘머드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속임수나 그 가능성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되죠. 물론 이것은 이안 스티븐슨 연구를 놓고 본다면 지지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속임수나 그 가능성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이긴 합니다. 어쨌든 속임수나 그 가능성이 일어날 수 없었다면 이 4가지 경우로 해서 엘머드는 전생의 사례라고 믿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전생 개념 없이 엘머드가 요약한 이 사실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대안적인 설명 방법이 있는가? 여기에 보여준 4가지입니다. 하나는 잠재 기억, 그 다음에 유전된 기억, 기억 착오, 부주의한 연구 방법. 이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잠재 기억과 유전된 기억과 기억 착오를 살펴보고 부주의한 방법 연구는 별도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적 설명이 뭐냐고 설명을 드리자면, 엘머드는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아주 편파적으로, 그러니까 편향적으로 이 주제의 논점을 흐려왔다고 주장합니다. 이안 스티븐슨의 수제자 짐 터커도 그 사람이 쓴 책 어떤 아이들의 전생 기억에 관해서 일반적인 대안적 설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엘머드와 짐 터커가 말한 내용을 종합하고 요약해서 한번 대안적 설명은 윤회의 개념을 대신할 수 없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잠재 기억.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9번째 강의에서 블록시험 테이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에반스 여사가 최명 가운데 여러 가지 전생 얘기를 할 텐데, 이 멜빈 해리스는 에반스 여사가 말하는 것은 평소에 보고 들었던 거, 책을 읽었던 것을 종합해서 무의식 속에서 어떤 하나의 스토리를 꾸몄다가 최면 상태에서 그렇게 말한 거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멜빈 해리스는 전생 기억이라는 것도 결국은 잠재 기억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생의 경험 중 잊고 있던 거, 그 다음에 부모나 친구, 그 다음에 소설인 또 책, 신문, TV 등등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두뇌가 꾸며낸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반론은 멜빈 해리스도 그렇고 다른 잠재의 기억을 주장하는 다른 모르는 사람들은 한 가지 사례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일반화시킨 것이라는 것이 반론인데, 이 엘머드의 얘기입니다. 스티븐슨의 논문이나 책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잠재의 기억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를 스티븐슨이 책에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누구나 알 것이다. 저도 이 엘모드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12강에서 설명을 드렸던 비센 찬드는 전생에 자기가 락심이라고 그랬는데 그 락심이 아버지가 아무도 몰래 숨겨둔 거기에 금화가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이런 걸 잠재기억으로 알아낼 수 있을까요? 또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거는 오늘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거는 잠재기억으로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잠재기억으로는 아마 어떤 건 설명할 수 있지만은 전생 사례 전체를 설명하는 데는 부족한 거다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는 유전된 기억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전된 기억은 아직 주류 학계에서 인정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후손 유전학을 보면 경험이나 기억의 일부가 유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바탕을 두고 이것을 확장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생의 개념을 반대한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사람의 지식이 자손들에게 유전자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신체적 특징을 물려받은 것처럼 조상들의 기억 역시 우리 유전자 속으로 유전암호로 부호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유전된 기억이 발현되지 않고 억제되어 있다가 어떤 조건이 되면 이 억제가 풀리고 조상들이 가졌던 기억이 되살아나는데 이 기억이 되살아날 때 경험자는 마치 그것이 자기의 어떤 기억이 살아나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이 유전된 기억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 설명에 의하면 빗새는 락시미의 기억을 물려받은 거가 되죠. 그럼 드럼을 치는 것이나 우르더를 말하는 것도 다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빗새는 이것이 자신의 기억이라고 착각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하는 사람도 자신의 전생인 사람의 기억을 물려받은 겁니다. 사실 그들은 그들 조상의 기억을 물려받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이런 사건을 기억을 하면서 그것이 내 기억이다 생각하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잠재 기억에 기반을 둔 설명보다 더 효과적인가 하고 생각해 보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론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거죠. 만일 빗센이 가진 락시미 삶에 대한 기억을 유전적 기억으로 돌린다면 빗센이 락시미와 같은 유전적 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혈통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조상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빗센의 조상과 락시미 조상은 다르니까 물려받은 유전적 여러 가지 성질들이 빗센과 락시미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좋은 설명 방법이 아니겠네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16세기에 영국에 살았다고 하면서 배우지 않은 영어를 잘한다고 합시다. 근데 그 한국인 조상은 영국이 아니고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한국인 어떻게 한국인인 조상에서부터 영어를 유전적으로 전달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좋은 설명이 아닙니다. 일찍이 스티븐슨이 지적한 바와 같이 윤회를 암시하는 많은 제너그러시, 그러니까 배우지 않는 언어를 말하는 것의 경우에는 유전적 경험을 적용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체험자가 전생을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아주 상세히 기술하는 경우에도 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조상들은 자식이 죽는 걸 보지 못하잖아요. 그 기억을 어떻게 물려받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언어를 말하는 것과 악기를 다루는 것 같은 기술은 유전적 형질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말하는 것과 또 악기를 다루는 능력은 유전된 어떤 능력과 함께 환경에 의해서 마련된 또 다른 요소, 즉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적 기억은 전생 사례를 설명하는데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기억착오인데 이 기억착오는 전부 다 세 단계로서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 윤회의 증거들을 일상적 개념들로 쉽게 설명할 수 있고 또 문화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윤회의 가능성을 폐기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제1단계는 이런 겁니다. 윤회의 믿음이 강한 문화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몇 마디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러면 부모들이 윤회의 믿음이 강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 말에 속아갖고 아 이게 전생의 기억이구나. 그래서 애들이 더 많은 말을 하도록 부모들이 부추깁니다. 유도 질문도 해요. 그렇게 아이들로부터 유도해낸 자료를 가지고 그들은 그 자료와 잘 맞는 어떤 죽은 사람과 동일시해가지고 내 아이가 그 죽었던 어떤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바로 2단계로 들어갑니다. 부모들은 죽은 사람의 가족에게 달려가서 아이들이 말한 것을 전하고 그렇게 전하면은 아직도 고인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고 있는 가족들은 비판도 하지 않고 고인의 삶에 대응하는 몇 마디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은 더 많은 질문을 받고 또 아주 자주 명백히 분명한 실마리와 유도 질문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을 알아보게 만들어냅니다. 부모들이 말을 해서. 그럼 아이들은 그때서 자기가 보존해놨던 이 가족 구성원들을 알아본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양쪽에서 온 정보가 아이들이 그들이 실제로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기억한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의식적으로 우리가 만든 어떤 속임수나 조작은 없어요. 단지 문화적 조건과 부주의한 방법이 결합하여 생긴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의 내용들이라는 것도 다 전형적으로 관계된 가족들에 의해서 연구자에게 전달된 것이며 그 기억이라는 것도 연구자가 직접 체험자와 인터뷰에서 얻은 것은 거의 없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실 몇몇 비평가들은 이 기억 착오를 윤회의 사례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반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티븐슨도 아주 진지하게 이 기억 착오를 받아들였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 기억 착오를 적용해서 그 사례를 전생 사례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연구자가 체험자와 가족들로부터 증언을 듣기 전에 관계된 가족들이 접촉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 산티 데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산티 데비라고 치면은 거기에 그 산티 데비가 어떤 것인지 나오는데 이 산티 데비는 간디도 전생의 사례로 인정했고 인도 정부도 윤회의 사례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지만 스티븐슨은 이것을 윤회의 증거 자료로서 제외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연구자가 조사하기 전에 현생의 가족과 전생의 가족들이 상호 접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억 착오일 수가 있다 해서 제외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티븐슨은 한두 가지는 그렇지만은 기억 착오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구자가 체험자의 말을 확인하기 전에 누군가가 어린아이가 말한 것을 기록해둔 한 20개 정도의 중요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기억 착오를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우지 않는 언어를 말하는 제노글럿이라든가 또 비밀스러운 정보를 아는 사실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제노그라시의 경우로서 우리가 미세스 스미스 여사의 어떤 체험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노그라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말하는 당사자는 뜻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말을 해요. 더 미세스 스미스 케이스를 해가지고 영국의 정신과 의사 아서 길드함이 카타랜드 리인카네이션에서 이 사례를 설명하면서 나는 이 미세스 스미스의 경우를 보고 윤회를 믿지 않을 수 없다고 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아더 길드함이 어떤 병원에 정신과 의사가 있을 때 1961년인데 미세스 스미스라는 그 환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는 맨날 악몽을 꾸면서 비명을 너무 크게 질러서 이 미세스 스미스와 그녀의 남편은 이웃 사람들이 잠을 깰까 봐 두려워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온 겁니다. 길드함이 한번 미세스 스미스의 신경을 조사해 봤더니 신경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미세스 스미스가 길드함에게 자기가 어렸을 때 꿈에 대해서 뭘 적었다고 그러면서 뭐 쪽지를 줘요. 근데 거기에는 꿈만 아니라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뭐가 머리에 불쑥 떠오르는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꿈과 그냥 자기도 모르게 떠오르는 어떤 것도 있어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거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쪽지를 준 겁니다. 근데 이 길드함이 보니까 그것은 중세 프랑스어로 된 노래 가사를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12세기 내지 13세기 프랑스 남쪽 지방에 쓰던 언어를 학교에서 배운 그런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 그 아이가 그런 걸 썼는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것을 자세한 보고서를 써가지고 불란서 남쪽에 있는 드루즈 대학의 유명한 교수 르네 넬리한테 보냈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것은 13세기 툴루즈 카타르에 관해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카타르라는 건 뭐냐면은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하는 기독교 이단으로서 이 카타르 교단에서는 윤회를 믿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히 이단으로 몰려서 종교재판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파괴됐다고 그러거든요. 네일리 교수는 이 카타르 연구로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말만 믿을 수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툴루즈에 있는 두베르노이 교수한테 그 보고서를 보냈더니 이 두베르노이 교수는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이 카타르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놀랐어 그러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나에게 연락하시오 그러는 겁니다. 이 사람도
거기에 본 것처럼 이 카타르 종교에 대해서 책도 쓰고 연구한 사람이죠. 그래서 길드함은 미세스 스미스가 말한 것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어떤 확신을 갖고 67년, 6년 뒤죠. 61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67년에 남부 프랑스 지방을 방문해가지고 미세스 스미스가 말했던 내용들을 다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사람이나 장소, 사건 모두가 미세스 스미스가 설명한 것과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미세스 스미스가 뜻도 모르고 적었던 내편 노래까지 종교재판소 있는 데 가서 찾아봤더니 그 노래가 필사본에 있었어요. 아주 단어 하나까지 다 똑같았다거든요. 그 밖에도 미세스 스미스는 옛날 프랑스 동전의 모양과 그 당시 착용한 보석의 모양과 건물들의 배치를 정확하게 그렸고 또 카타르 종교 의식에 관해서도 아주 복잡하고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것을 이 길드함이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세스 스미스는 자신이 장작 더미에서 화형을 당할 때 죽음을 묘사하는데 이 쓴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 고통을 미칠 것 같았다. 아니 뭐 불에 타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죽을 때 극심한 죽음의 고통 속에서 기도를 올릴 수 있다면 당신은 신께 기도를 올려야만 한다. 꿈에서 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죠. 나는 화형으로 죽을 때 피를 흘린다는 것을 몰랐다. 나는 그 피가 무시무시한 열기 속에서 모두 말라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심하게 피를 흘리고 있었다. 피는 뚝뚝 떨어졌고 불꽃 속에서 슈트한 소리를 냈다. 나는 화염을 꺼버릴 만큼 충분한 피가 있기를 바랐다. 최악의 부분은 눈이었다. 나는 장님이 된다는 생각이 싫었다. 이 꿈에서 나는 장님이 되었다. 나는 눈을 감으려고 했으나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눈이 다 타버렸음에 틀림없다. 이건 아마 꿈속에서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또 무의식적으로 떠오른 기억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화염은 결국 그렇게 무자비하지 않게 되었다. 결국은. 왜 그러냐면은 시간이 흐르니까 차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음처럼 차게. 나는 타 죽는 것이 아니라 얼어 죽는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추위로 감각이 마비되었고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나는 나를 태워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비웃었다. 나는 마녀다. 나는 불의 마법을 걸어 그것을 얼음으로 바꿨다. 이만큼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들을 길드함이 자기가 윤회와 의술의 실제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이 사례를 설명하고 아주 세부 사항을 회상했는데 미세스 스미스의 이 얘기들이 너무나 사실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길드함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식적인 기록에는 없지만 이단 재판소의 변칙적인 기록에만 나오는 내용도 미세스 스미스가 잘 알고 있었고 그런 내용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걸 다 길드함이 1967년 남부 불란서 지방에 가서 찾아내고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정리하자면은 속임수나 오류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 전생을 암시하는 수많은 사례를 어떻게 하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인간 정신 현상의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고려한 대안적 설명, 잠재 기억과 유전적 기억, 기억 착오, 부주의한 연구 방법 중에서 지금 부주의한 연구 방법은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나머지 세 가지로서는 전생 사례를 만족할 만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럼 이때 전생의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전생을 믿는 지역에서 꾸며낸 문화적 구성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전생의 개념은 이제 전생 개념 없이 문화적 구성물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4강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